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헌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리스 비극을 가르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 근데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짐작이 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렇게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느냐? 이 질문 많이 갖고 계시죠? 사실 여러분들 짐작하시듯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는 각각 따로 발전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시죠? 원래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에서 신화가 발생된 것도 있고 로마에서 발생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깊이 들어가고 옛날로 근원으로 찾아가면은 이 둘이 다르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기원전 3세기 요때쯤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그리스에서 위대한 정복자가 하나 나왔었죠.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요.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팽창해서 소위 말하는 그리스 제국이라고 할 만한 것을 건설했습니다. 그때 로마는 굉장히 작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그리스는 그때 그렇게 깊은 교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가꾸어 놓은, 그리고 정복해 놓은 이 대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개의 제국으로 나눠지고 각각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탈리아 중부에 있던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했던 로마는 점점점 커지고 팽창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기원전 3세기에는 이 로마가 그리스 본토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으로 그리스를 정복하죠. 그런데 정복하고 나니까 힘으로는 이겼는데 그리스 애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노는 게 다르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열심히 땅 파고 길 닦고 건물 세우고 법, 군사력 이런 거는 앞섰는데 이 사람들은 예술과 문화와 철학을 즐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신전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신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너무 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일종의 열등감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그리스를 배우고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모방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래서 모방과 경쟁의 원리로 그리스 문명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가 점점 그리스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로마 신화가 조금씩 지워지고 잊혀지면서 그 로마 신화의 상당 부분이 그리스 이야기로 다시 각색되고 변화하기 시작하죠. 이런 점에서 그 로마 신화가 그리스 신화를 쏙 빼닮았습니다. 왜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라는 질문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그 옛날 저쪽 동네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루지?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죠. 왜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라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런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를 세계화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생활권 또는 하나의 어떤 생활 공동체처럼 이렇게 묶여 나갈 때 표준이 필요하게 되죠. 길이의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무게의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등등등요. 표준을 정하게 되는데 그 표준이 누구의 것에 의해서 정해지는가, 누가 정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일단 손쉽게 동양 것이냐 아니면 서양 것이냐 아니면 제3세의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대체로 서양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어쩌면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은 서구를 중심으로, 서구를 표준으로 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서구 문명이 어떤 것이냐 하고 파고 들어가 보면 서구 문명의 뿌리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을 또 파고 들어가면은 그 핵심에 신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화적 사유, 신화적 상상력이 그리스, 로마,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상당 부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루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의 미래를 좀 더 멋있게 그려나갈 수 있다는 점이 되죠. 자, 이런 점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해야겠죠? 자, 신화를 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주장에 반하여.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선생님이라고 알려져 있고 플라톤은 자신의 저술을 집필할 때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 작품을 썼습니다. 이 제목도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일단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주장에 반대해서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매료돼서 반해서라는 게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일단 플라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국가를 들 수 있습니다. 국가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학에서도 필독서로 되어 있죠. 보통 고전을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서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가라는 작품은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를 그려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이 이상 국가를 표현할 때 어떻게 썼냐면 아름다운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되게 문학적이고 낭만적이죠. 예. 그리스 말로 하면 칼리폴리스라고 하는데 칼리라는 말이 아름답다는 뜻이고 폴리스라는 게 도시 또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후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일단 교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몸을 위해서는 체육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려면 시가 교육을 해야 한다. 시가라고 되어 있는 건 그리스 말로 무시케라고 합니다. 무시케가 현대어로는 뮤직이 됩니다. 뮤직의 원래 뜻은 음악보다도 더 포괄적입니다. 시까지 다 포함하고 소설도 포함하고요. 두 가지 교육 중에 시가 교육을 더 먼저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가 교육을 할 때는 이야기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이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진실된 이야기가 있고 하나는 허구적 이야기가 있고 진실된 이야기의 대표적인 게 뭐 역사 같은 것이겠죠. 역사, 철학. 그에 반해서 허구적인 이야기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 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미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미토스 하면은 이게 그 신화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그리스 말에서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야기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나 들려주면 안 되겠죠. 이 이야기 작가들을 잘 감독해서 아름답게 이야기를 짓는 사람들 거는 골라서 가르치고 아름답지 못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쫓아내자. 그리고 그 시도 가르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히는 게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서슬퍼렇게 얘기합니다. 호메로스를 내가 존경하긴 하는데 호메로스의 이야기 같은 거 가르치면 안 돼. 헤시오도스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가르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남은 부분과 나머지 4시간 동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고 자세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가를 자세히 가르치면서 여러분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읽지 마. 이런 거 애들한테 가르치지 마. 라고 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어렸을 때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를 읽고 자랐어요. 읽고 자라서 못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훌륭한 철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읽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 읽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이야기를 잘 읽어 나가고 깊이 가보면 인간의 삶, 그리고 사회, 권력, 그리고 역사에 어떤 진실 같은 게 담겨 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거칠고 험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역사의, 삶의, 사회의, 인간의 본성의 어떤 진실에 직면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의 철학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상적이며 아름다운 것을 얘기했다면 헤시오도스나 호메로스는 그런 인간의 삶과 역사의 비참함 또는 폭력적임 그리고 가식적임 이런 어떤 진실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특히 헤시오도스나 호메로스가 보여주었던 그 이야기 속에 신화 속에 담겨있는 상상력이나 교훈 이런 것들이 그리스와 로마를 만들었고 서구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약간 불량스럽고 난폭하긴 해도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일단 재밌습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읽을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이 책을 읽으면서 한껏 그 판타지적인 세계 속에 빠진다 한들 그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가를 조금씩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구절인데요. 제가 그리스어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어떤 운율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음표로 제가 표시했는데 단단단 이걸 닥틸로스 운율이라고 하고요. 8분음표 2개를 합하면 4분음표 하나 되죠. 단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스폰다이오스 운율이라고 합니다. 닥틸로스 운율을 기본으로 해서 저런 한 단위 단단단 요것이 6개 있어서 육각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읽으면 이런 식이 됩니다. 메니나 에이데테 아펠레이아 데이아 킬레우스 울로메 넨네 무리아 카이오스 알게 테케 볼라스 딥티 무스푸시 카사이 디프로이 합센 이런 식으로 해요. 시 읽어달라고 그랬을 때 이야기 들려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무슨 마법의 주문을 외우듯이 그 가수가 읊어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운율에 고개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고개를 막 끄덕이시대요.